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에 대한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도 고발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무줄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대 마진을 둘러싼 은행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한편 은행들이 10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놨지만 이마저도 냉담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한 취지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나선 하이브가 SM에 제안하는 이사 후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보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죠. 일단 가맹택시가 우선적으로 콜을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네, 지난 14일 공정위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2021년 영업이익인 126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9년 3월 20일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부터 가맹 택시의 우선 배차가 이루어지도록 알고리즘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어 2020년 4월 비가맹택시와 언론에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사가 콜 수락한 수락률도 활용하도록 로직을 변경했는데요. 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 위반 적발이 두려워 교묘하게 배차 방식을 변경하는 기만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유성호 공정위 시장감사국장은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할 것을 우려하고 이에 따라 배차 방식을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으면서도 은밀히 가맹 기사를 우대하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정위가 257억 원이라는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도 지금 고발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무줄 잣대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을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유 국장은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다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권 사례 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고발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차별 행위 중 거래 조건 차별 행위가 인정돼 시정 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이 중 거래 조건은 가격 차별에 비해 위법성이 낮아 형사고발 기준 점수에도 미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 제재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박 의원은 이런 카카오의 행태는 소비자 기만이며 사실상 온 국민을 향한 기만이고 배신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과징금을 257억 원이나 부과하면서 정작 카카오 모빌리티를 고발하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공정위 제재 결론을 둘러싼 논란이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달에 화물연대 검찰 고발에서도 좀 한 차례 불거졌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고발 결정은 경쟁당국이 노조를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였는데요. 화물연대는 노조 탄압이라며 맞섰습니다. 당시 공정위의 결정에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한 것이 기준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자 단체라고 봤는데 이 같은 사례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권 관련 중요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정위의 잇따른 잡음에 전속 고발권에 대한 논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박 의원은 카카오의 의도적 회피는 공정위가 아니면 고발할 수 없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네.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손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전속 고발제 개선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라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는 올 1분기 중 전속 고발권 및 고발권 요청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공정위 제재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중은행들의 성과급 지급 논란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이고 지금 여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예대 매진을 둘러싼 논란이 막대한 성과급여과 희망퇴직금이란 불씨로 옮겨붙은 뒤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여론이 한 목소리로 은행권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3일 은행이 성과급 지급 등을 돈 잔치로 규정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만에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자리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예대 마진 축소와 함께 취약 차주 보호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산업의 과점이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강위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대통령실 참모진과 회의에서 돈 잔치란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론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은행권에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자율적이고 정당한 경영 판단과 의사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을 두고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데 반해 언론이나 여론도 편을 들어주지 않아 소갈이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나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등 정유업계에서는 은행권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론은 은행이 자초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한국은행의 이딴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은행권의 예금 등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 인상폭을 높게 잡아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말 연초 영업시간 보관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이 싸늘하게 식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2021년 7월부터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3시 반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올해 초까지 1년 반 동안 유지됐습니다. 은행권 노사가 영업시간 보건 문제를 논의했지만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맞춰 은행 사용자 측은 지난 30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은행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시간 복원에 미적대면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고 이는 결국 은행권을 둘러싼 여론 악화로 이어진 건데요. 은행 노사가 이때 소비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타의에 의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나왔습니다. 네, 글쎄요. 은행의 이번의 수익은 뭐 반도체 기업이나 정유업계 수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비교를 했군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여론의 눈치 끝에 지금 은행권에서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3년 동안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권의 이번 프로젝트는 취약차주 긴급 생계비 지원,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 지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보증 재원 추가 출연 등이 상생금융 강화라는 목적 아래 담겼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공익성 강화 대책에도 여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장 10조 원이라는 숫자를 내세웠지만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돈잔치 논란을 불러온 원인에 대한 지성과 개선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비판에서 촉발된 개혁의 불씨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은행 스스로가 얼마나 변화의 의지를 보일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짚어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 연일 시중은행들에게 요구사항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5대 은행의 과점을 깨겠다라면서 완전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오늘은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금리나 요구권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요.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의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은행 감독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였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소속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29%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뒤를 이었는데요. 가계대출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27억 원, 하나은행이 11억 원, 국민은행이 8억 6천만 원, 우리은행이 7억 7천만 원, 농협은행이 5억 원이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대책,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좀 들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험권도 이번에 시행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권도 4달 중에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이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해 추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보험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비교 공시 내용에 맞춰 중복 제외 신청권과 비대면 신청률 등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권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같은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나선 하이브가 SM에 제안하는 이사 후보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다음 달에 SM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와 이수만대, 카카오와 SM, 여론전과 표대결이 이제 본격화하는 분위기죠. 네, 하이브는 오늘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정진수 하이브 CLO,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와 홍순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대웅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한국 대표를 사회이사로 박병무 VIG 파트너스 대표 파트너를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한 SM 엔터테인먼트 주주 제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비상임 감사 후보로는 최규담 NC 소프트 상무를 꼽았습니다. 이 이사 후보 명단에는 창작자가 아닌 경영과 법률 분야 전문가로만 채워졌는데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미니징 어두어 대표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이브는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이사 후보자는 추천하지 않았다며 SM 고유의 색채를 존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내부에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사 후보 명단을 공개한 것 외에 지금 또 하이브가 이사 선임에 앞서서 정관 변경과 신설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됐을까요? 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는데요. 배임이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사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하고 주주들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새로 담았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주주 제안을 계기로 SM을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실현되는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도약시킬 방침이라며 EGS 모범 기준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조치들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해 단번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에 올라섰는데요. 하이브는 이번 주주 제안은 이전 총괄 프로듀서가 하이브의 주주 제안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3월 말 열릴 SM 정기 주주총회에 의결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레일에서 열차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잇따른 철도 사고에 대해서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다고 합니다. 자, 김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이달 27일 회의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인데요. 공문위가 해임 건의를 의결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게 됩니다. 이날 열린 국토교토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의국 의원은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 나 사장이 어떤 책임을 졌느냐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나 사장 쪽에서는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뜻을 밝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이 국토부 감찰 결과 해임 통보를 받았느냐고 묻자 나 사장은 해임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검찰 내용 중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심 신청을 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레일 대표이사로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일각에서도 이게 뭐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장 한 명쯤 쫓아내는데 골몰할 때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소영 의원은 코레일 사장 해임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사망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실행하는 일이라며 지난 3개월 동안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내린 사고 원인 진단과 시행한 조치를 보면 사망한 젊은 청년에게 부끄러워하고 미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6번째 소식은 현대모비스 소식인데요.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기자, 자, 이 같은 취지로 현재 국내와 특허 출원에 상당히 힘쓰고 있다고요. 네, 현대모비스는 오늘 경기도 마북연구소에서 우수 특허를 출원한 연구원들을 포상하는 2023년 특허 어워즈를 열고 특허 실적에 따라 연구원 35명과 소속 부서에게 1억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미래 목적 기반 모빌리티 관련 기술과 악천 후에도 안전 주행을 돕는 자율주행 카메라, 측면 충돌 시에도 실시간으로 에어백을 전개하는 차세대 사이드 에어백이 우수 기술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과 통신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에서 특허 출원을 독려했고 그 결과 지난해 국내외에서 3,000건이 넘는 특허가 등록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해외에서 출원한 지식재산권이 국내 출원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내 출원분 70%는 자율주행, 전동화,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선행 분야였습니다. 글로벌 표준 특허는 국제 표준기구에서 인증받은 원천 기술로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자사 제품에 활용하려면 표준 특허를 보유한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표준 특허만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기술을 예측하고 특허를 전략적으로 출원하는 방식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국제 표준 기구의 양식에 맞춰 표준 특허로 재출원하는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표준 특허를 확보할 전략입니다. 한편 국내외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우수 특허를 매입하는 전략도 추진 중인데요.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특허 전문가와 변리사가 연구원의 과제 선정부터 신뢰성 검증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고 신규 특허 출원에 앞서 국제 표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전기 픽업 트럭의 생산 중단의 원인은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포드 자동차는 이번 전기 픽업 트럭 F105 라이트닝의 생산 중단은 출고 전 사전 품질 점검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불이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포드는 지난주 초부터 미시간주 디어본 공장에서 픽업 트럭 생산과 출고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 측은 근본 원인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생산은 적어도 다음 주 말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해 4월 출시된 F150 라이트닝은 대기 고객이 20만 명에 이르는 인기 모델입니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초기 단계에 있는 전기차 픽업 트럭 시장에서 초기에 선두를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포드는 미국에서 F150 라이트닝을 포함해 3가지 전기차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이 모델의 성공에 힘입어 포드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픽업 트럭은 현재 지금 배터리의 전량을 SK온의 조지아 1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다 탑재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포드와 배터리 문제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한 후 리콜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1년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의 결함으로 쉐보레 볼트 등 전기차에 대해 대량 리콜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리콜 비용으로 1조 4천억 원을 제너럴 모터스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SK온에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조사 결과까지 뭐 다 지켜봐야겠죠. 네. 자, 오늘의 경제계 주요 뉴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보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